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9월 3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는 또 많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오늘 뭐 시장이 또 안 좋네요. 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오늘 사실 중국은 급등하는데 급락하는 또 일본을 따라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또 밑으로 꺾여버렸고, 외국인들이 또 3일 만에 대량 매도로 돌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또 충격을 좀 받았는데, 이래저래 정말 한국 증시 참 이게 답답하네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몇 가지 좀 내용들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 미국 증시랑 중국 부양책 발표에 대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있고, K9 자주포 국산 엔진 양산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산자부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 요거 이제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중국이 극빈층에도 일회성 현금 쏘고요. 재건축이 3년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없이 착수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반도체, 석유화학, 뭐 조선주 급락 이후 투자 전략, 또 거기에 투산 테스나 테슬라, KTNG, BCNC, HPSP, 동국제약까지 한번 좀 내용들은 좀 일부 있는데 좀 한번 빨리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미국 증시는 약보합이 끝났고, 뭐 이 정도면 되게 견조한 거죠. 이게 위에서 공사하는지 좀 이렇게 계속 뭐 어떤 소리가 나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안정화됐습니다. 근원 물가 이제 0.1%밖에 안 올랐고요. 예, 1년 전에 비해서도 2.7. 개인 소득은 조금 하회했고, 뭐 그렇지만 큰 영향 없었고요. 확실히 물가는 잡혔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은 50bp 확률이 54.1. 그러니까 11월에도 50bp 낮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한 번 더 B컷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준율 인하 통해서 강력한 부양책을 썼고, 이번 주에만 13%, 지난주죠. 예, 지난주에 이제 13% 올랐고요. UBS는 중국 경기 부양책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경제 문제에 집중했다. 이것도 되게 이례적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아마 연속해서 나올 것 같다. 부양책이. 달러는 크게 빠졌습니다. 100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일본 엔화가 좀 강해지고 있는데, 일본 차기 총리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이제 간사장이 선출이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 또 흔들렸는데, 금요일날 통화정책 정상을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찬성하는 쪽이죠. 법인세 인상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일본 증시에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빠졌고, 반도체가 좀 빠졌고, 테슬라는 반등했고요. 유가 오르면서 에너지존 좀 올랐습니다. 중국 소비 경기 회복 때문에 이제 원 리조트 같은 카지노 회사들 주가 올랐고, 토요타나 혼다는 이제 빠진 게 일본 차기 총리 이제가 이제 엔고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수출주한테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항은 이제 데이터 센터 위에서는 원전 필요하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요즘에 빅테크 CEO들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부양책,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16년 만에 최고 한 주를 보냈는데, 금리나 주식 매입에 의한 대출 제공, 그다음 재정 정책, 이 세 가지가 효과를 좀 이제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앙은행이 주식 매입하는데 대출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막 오르는 거죠. 그리고 재정 정책도 시진핑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정책도 있지만 재정까지 정부가 돈을 투입하는 걸 재정, 중앙은행이 돈을 투입하는 걸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뭐가. 그래서 중국이 이제 부양책 쓰고 과거처럼 큰 영향을 못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부양책 쓰는 건 중국 경기의 하방을 막아주니까 일단 호재는 맞아요. 명백한 호재죠, 사실. 근데 중국이 해결해야 문제는 심리 개선. 워낙 지금 시장이 심리가 안 좋은데 어쨌든 이제 살려놨고 소비 전환. 지금 소비 부양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번 부양은 다른 거랑 왜 다르냐면요. 그동안은 뭐 인프라 투자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아니면 첨단 산업 투자. 근데 이번에는 부양의 목적이 소비 부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오는 것 같고 생산성 향상. 정부가 너무 개입을 했는데 이거 이제 민간으로 좀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도 가겠죠. 그래서 이걸 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걸 모를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일단 단기적으로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 리스크는 이제 완화는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그 K9,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시적은 아닌 것 같다. 요게 좀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K9 자주포 국산 엔진 양산이 이제 그 시작이 됐고요. 9월 27일 날 창원 공장에서 국산 엔진, STX 엔진이 만든 엔진이 K9 자주포에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독일제 썼거든요. 그래서 21년부터 만들었던 건데 드디어 이제 국산화 성공해서 양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특허료 안 줘도 되고 중동에 수출할 때 독일 승인 안 받아도 돼요. 이게 이제 국산 엔진이고요. 이게 이제 독일제 옛날에 쓰던 거죠. 그리고 2020년 아랍에미리트와 K9 자주포 협상 때 독일 때문에 무산됐거든요. 또 K2 변속기 있죠. 요건 이제 S&T 다이내믹스가 하는 건데 요것도 국산화에 성공은 했고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끝나서 성공하면 K2 전차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시장 진출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AI 전략 이제 정책 방향 얘기를 했는데 AI는 한마디로 그냥 전쟁입니다, 전쟁. 이 AI에서 뒤처지면 이제 글로벌 어떤 이제 지금 경쟁 시대죠.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좀 밀려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도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요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제 자료에 나온 그런 거를 간략하게 좀 요약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AI가 안보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고. 미래 30년을 좌우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반도체를 갖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이잖아요. 글로벌 이 경제. 근데 AI도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지원을 하겠다. AI 컴퓨팅 인프라도 국가가 대폭적으로 확충하겠다. GPU 규모를 15배 이상 2조 원 들여서 AI 컴퓨팅 센터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년간 민간 AI 분야 65조 투자.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AI 산업은 일단 커질 수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기업들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 한번 또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안 줬는데 어쨌든 중국은요 현금 안 줍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게을러진대요. 돈을 주면.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민들한테 돈은 안 준다. 코로나 때도 실제 안 줬어요. 우리도 2번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좋을 땐 주는 것도 정부의 저는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도 4번이나 줬어요. 근데 오히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국민들한테 돈을 주는데 위기 때 사회주의 국가가 오히려 안 주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안 줬다는 것도 되게 좀 그때 의아했죠. 근데 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바꿨어요. 이제 극빈층에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극빈층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들한테 이제 그 중국의 인민들한테 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일회성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생각보다 좀 강력한 지금 정책들은 좀 나오고 있다. 우리 예상을 깨는 그런 부분 보시고 실제 지급할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언론 보도만 있어서 근데 좀 새로운 내용이고요. 재건축 주기가 3년 빨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 한 다음에 재건축하죠. 이거 오래 걸리죠. 근데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내년부터요. 안전진단 없이도 할 수가 있대요. 3년 앞당겨집니다. 건자재한테 좋겠죠. 그러니까 건자재주들 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꾸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속도를 당깁니다. 재건축 속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과 건자재주한테 조금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인데 그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원님은 B컵과 종국 부양책으로 마침내 증시의 9월 징크스가 깨졌다. 9월은 되게 안 좋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좋았나요? 한국은 여전히 답답한 것 같고 메모리 겨울론도 힘이 빠졌어요. 사실 마이크론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연착륙 할 것 같아요. 반도체도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근데 주가만 보면 이미 업황이 완전 무너지는 듯한 업황 같아요. 주가만 보면.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아쉬운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겨울 공포를 반영해 급락했던 주가는 억울함을 해소할 걸로 보이는데 전혀 지금 해소는 안 되고 있고 오늘도 급락해 버렸죠. 근데 글로벌 증시의 강세, 국내 증시는 금투세 논란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 근데 이것도 빨리 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결론 내준다고는 하는데 빨리 나와야죠. 근데 일단 뉴스로 보면 유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폐지가 제일 좋고요. 근데 그런 걸 명확하게 해줘야 또 증시가 화답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석유화학은 가격 상승률이 주도주로 결정하는데 이익 상승 속도가 빠르고 공급 과잉 해소 속도가 빠르면 높은 밸류를 받게 될 텐데 과거 사이클 보면 석유화학 상승 사이클이 여러 번 있었어요. 2008년 12년도엔 그때는 금호석유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합성고무 가격이 폭발을 했어요. 당시에 차화정 장세, 화학이 주도주였습니다. 2013년 18년도에 합성고무 가격이 합성고무는 주로 이제 금호석유, 에틸렌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가 만드는 제품인데 그 당시에 합성고무 가격이 더 올랐잖아요. 근데 롯데케미칼이 더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이 셰일오일 개발하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에 연동되는 그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게 구조적이다. 그래서 더 높은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롯데케미칼한테 우호적이었고 2020년, 21년에는 엔비라텍스 장갑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위생용 장갑 수요가 뭐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금호석유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24년인데 현재까지 합성고무는 40% 올랐고요. 엔비라텍스가 24%, 에틸렌은 많이 못 올랐어요. 3에서 11%. 근데 최저점 대비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 다 최저점 대비입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어쨌든 누가 더 또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어쨌든 이 각각의 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고무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고무가 지금 증설도 많지 않고 공급을 늘릴 지금 상황 아니죠. 그리고 천연고무는 오히려 공급이 주니까 그런 면에서 유리하긴 한데 뭐 중국이 또 경기 부양하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에틸렌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워낙 그동안 장기가 워낙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그 롯데케미칼 같은 순수 석유화학도 이제 올라간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고무 쪽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지난주에 급락했죠. 한번 말씀드렸죠. 후판 가격 때문에. 그래서 현대제철이 뭐 반덤핑 관세를 이제 반덤핑 이제 문제에 대해서 중국 후판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현대제철도 같이 힘든 거죠. 철강가격이 떨어지니까 제소를 했는데 결론은 언제 날지 모르겠고요. 다만 후판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떠나서라도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 철강값이 올라갑니다. 후판 가격 엄청 떨어졌죠. 오를 확률이 높아요. 중국 비중이 20에서 25%예요. 후판 중에. 배 철판이죠. 근데 그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성가에는 오히려 정가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사들은 공급 부족이거든요. 근데 단기적인 소문 맞아요. 그동안 조선주들 큰 악재가 없었는데 원가 부담이 생기면 일단 노이즈는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기회구간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원가에 대한 부담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과거보다는 여전히 낮은 상태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지금 그 친환경 선박으로 규제해야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규제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 조사 결과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규제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고 미국 해군 함정 수리 사업, 미군 군함 건조 이런 모멘텀들도
남아 있으니까 사실 이런 모멘텀은 기존에 없던 모멘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의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또 한 번에 기회구는 아닌가. 다만 또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또 충분한 조정 나오면 그걸 활용하시되 단기적인 소음은 맞다. 그러니까 조금 당분간 부진할 수 있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망가는 조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 전략 관련해서 이게 미국 대선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큰 정부 해리스는 그다음에 트럼프는 작은 정부. 누가 이길지 몰라요. 사실 해리스가 좀 앞서지만 샤이 트럼프 표가 남아 있으니까 트럼프 찍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좀 약간 숨는 경향이 있어서 명확하진 않고요. 어쨌든 돈을 많이 풀고 대신에 트럼프는 세금을 깎아주고 다 일장일단은 있는 거죠. 중국 견제는 똑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지어라, 공장 지어라 이것도 안 바뀝니다. 인프라 투자하고 AI 자동화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해리스는 친환경, 여기는 화석연료, 그다음 법인세 인상, 여기는 세금 깎아주겠다. 그리고 전 세계 경찰 노릇하겠다. 여전히. 근데 트럼프는 방위비 내라. 우리는 경찰로 더 이상 안 한다. 그러고 싶으면 돈 내라. 우리나라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방위비. 안 내면 빼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지만 핵심은 큰 틀은 바뀌지 않아요. 누가 되더라도 이 분위기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는데 대체로 싸죠. 저평가 이번에 고려아연도 비싸지는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되게 저평가돼 있었죠. 그리고 1대 주주랑 2대 주주가 지분율 차이가 적어요. 붙어 있죠. 그 행동주의 펀드는 현금 많이 보유한 기업들도 타겟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M&A 하면 그 현금을 일단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현금도 많은데 지분율 차이가 얼마 안 나고 그러면서 저평가돼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경영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거에도 M&A 이후로 기업들은 방어 수단으로 주주 환원책을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칼 아이칸이 KTNG 지분율을 5% 이상 확보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배당 확대하고 유효 부동산 처분을 또 요구했었는데 당시에 어쨌든 KTNG는 또 높은 배당을 유지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적대적 M&A가 일어나면 일단은 그 주주 환원책이 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는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지분율 차이가 적고 저평가돼 있고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 이런 거를 이제 표로 그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두 개만 좀 이제 왜 여기 두 개만 소개를 해드리냐면 뭐 소개한다는 게 그렇지만 지분율 차이가 5% 이하인 기업만 적어본 거예요. 1대 주주랑 2대 주주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순현금인 기업은 두 개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금호석유랑 DB 하이텍입니다. 둘 다 주가 저평가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둘 다 순현금이 각각 요 정도 있고요. 지분 1대 주주랑 2대 주주 지분율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적대적 M&A 타겟이라는 건 꼭 아닌데 여기에 그나마 좀 이제 근접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10월 아이디어로는 이제 바이오 생물보안법과 바이오시밀러 우대 정책, 2차 전지 유럽 이산화탄소 배출이 규제가 강화되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네이버 좀 올랐는데 밸류는 낮은데 실적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 때문에 고배당주 이런 부분도 지켜보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연구님은 중국에 대한 대응이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2015년도에 강력한 부양 이후로 처음 이렇게 강한 부양은 처음 한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까지 시사했기 때문에 연속성 기대해보자. 그래서 2015년도에 당시에 금리 인하하고요.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정부가 돈까지 풀었어요. 3번. 그러니까 지금 비슷해요. 흐름이. 당시에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호. GDP 대비해서 돈을 많이 푼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올지.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제 생각보다 더 나아지는 거죠. 10월 중국 주식시장 전망인데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자료고 투자 심리는 개선될 거고 다만 부양책 발표 후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는 한 분기 정도 더 있어야 돼요. 시차. 그리고 중국 소비주가 좀 낫지 않냐. 근데 지금 왜냐하면 소비의 부양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셨고 건설과 인프라 투자에 집중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비 쪽이 낫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10월 전망 관련해서 하나증권의 이재만 연구원님은 이익 증가율 내년에 높은 거, 왜냐 금리가 떨어지면 이익 증가율이 보통 높은 기업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로 요 몇 개만 이게 추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내년에 150% 이익 증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엔솔, FNF, HD 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화학업종이 부진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경기 회복도 있고 하니까 여기도 벼들지 않겠냐. 근데 LG화학,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효성첨단소재는 내년에 좀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 좀 몇 개만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두산테스나는 이제 한투에서 이제 보고서 썼는데, 이미지 센서,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죠. 이제 반도체고, 이제 이제 광학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해주는 이미지 센서 테스트해주는 회사예요. 테스트해주고, SoC 차량용, 그 다음에 AP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그 핵심 두뇌 칩이죠. 이런 것들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요새 안 좋으니까 같이 빠져버렸죠. 그리고 올해 7월에 2,200억 정도 시설 투자 공시에 했고요. 업계 선두 자리는 유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미지 센서랑 AP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인데 모바일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61, 점점 줄죠. 올해 2분기엔 45%까지 줄어들었고, 대신에 차량용하고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 주로 비메모리죠. 이쪽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바일 매출이 줄어서는 아니고요. 이들이 워낙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든 거지. 예. 기존 제품도 매출이 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가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메모리 컨트롤러도 200%. 그러니까 다변화되고 있는 건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1,000억 정도를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1,500억을 보통 돈을 쓰는데 그 중에 1,000억을 차량용 반도체에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자동차용 반도체에 좀 집중이고, 이제 자동차 반도체 시대도 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10월 10일 날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하고 점점 자율주행 시장도 지금은 좀 빠르긴 하지만 오긴 올 거예요. 예, 전기차랑 같이.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도 커지는 건 명백하죠.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투자를 지금 해놨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원래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직접 다 했어요. 테스트 같은 걸. 근데 이거를 이제 두산테스나에 맡기는 거죠. 후공정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테스나 그 물량을 믿고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률도 100% 육박한다고 하니까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먹거리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갈 엑시노스 이 제품에 대한 좀 우려는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채택 안 될 것 같다 막 이러다 보니까 주가 빠지고 삼성전자도 안 좋고, 근데 분명한 건 그런 좀 악조건에도 실적은 여전히 견조했고요. 차량용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되고 있으니까 결국 삼성이 좀 살아나고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어쨌든 전기차로 생각하지만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미국 1등 업체고 이번에 설치대 수도 급격하게 늘었고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도 모멘텀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매크로 환경 감안해 보면 전기차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나아지고는 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요거보다는 이 보고서의 내용은 ESS 대용량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고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배터리에. 그게 이제 ESS 같은 거죠. 그래서 산업용과 가정용이 있는데 그 테슬라의 주력은 메가팩입니다. 이게 산업용과 발전소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1위고요. 매출 비중은 6% 정도 되지만 최근에 12%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분기 설치량이 9.4기가와트, 전년 대비 157%나 증가했습니다. 원래 지난 1분기까지도 한 4기가와트 정도 됐거든요. 근데 팍 늘어났어요. 그래서 ESS 쪽으로 보실 필요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는
주로 CATL 배터리 쓰나 봐요. 그 ESS는 배터리거든요. 예, 배터리에 저장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규제하니까 아마 중국 거를 이제는 못 쓸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걸 대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삼성이 원래 CATL 이전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는 하나의 그냥 내피셜인데요.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면 뭐 긍정적이겠죠.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KT 엔진은 해외 담배 사업이 계속 요즘에 괜찮아요. 수출 잘 되고 있고, 신임 대표가 주주환원에 좀 적극적인 편이죠. 예.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사장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방경만 사장님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언론 기사도 됐죠. 그래서 한번 예전에 언급을 드렸던 거는 같고, 근데 실제로 방경만 사장이 됐고 주주환원 지금 잘하고 있죠. 예. 그것도 공기업이고 정부가 또 밸류업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어울리지 않나. 다만 최근에 좀 주가 올랐으니까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요. 어쨌든 꾸준한 이제 기업 가치는 올라가면서 밸류업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주주환원도 그런 좀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BCNC는 어쨌든 반도체 부품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식강용 부품 같은 거죠. 소모성 부품. 근데 3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차세대 소재 도입. 그러니까 합성 쿼츠죠. 천연 쿼츠 말고 합성 쿼츠인데 요거 테스트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 대비해서 수명도 길고 오염 물질이 적으면 수율이 개선되죠. 지금 수율 개선하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소재가 많이 쓰이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 통과했다고 무조건 뭐 대량 수주 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통과를 했으면 쓰긴 쓸 텐데 과연 얼마나 쓸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통과를 했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워낙 주가들도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저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예, 워낙 정말 뭐 다들 반토막 났잖아요. 소부장이. 그래서 지금은 좀 기회 구간이다. 다만 이렇게 신제품 모멘텀까지 있으면 더 나을 수 있죠. 또 흡프스프 HBSP도 3분기 실적 본계도 진입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주로 비메모리 쪽으로 좀 많이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TSMC나 중국의 SMIC가 파운드리 투자를 하니까 그런 쪽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D램 메모리 쪽도 수주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 쪽도 점점 미세 공정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고압수소 어닐링, 고압수소 어닐링은 열 처리해서 그 웨이퍼에 잘못된, 그러니까 웨이퍼의 안에 이제 전자가 좀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좀 잡아주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열 처리 장비를 써요. 근데 고압수소 뭐냐면 이제 압력을 높인 거죠. 예, 그 장비를 쓰면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온도를 좀 비교적 낮은 상태에서 저 열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효과가 좋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만든 업체인데 ST가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좀 특허 분쟁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비메모리 쪽에 쓰였던 건데 이제 D램 쪽으로도 미세화 공정이 늘어나니까 이제 채택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괜찮죠. 키움증권의 시민수연권이면 동국제약 올해 좀 투자 전략을 그러니까 사업 전략을 바꾼대요. 원래 대병 의원급 네트워크, 그러니까 동네 병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네에 가까운 병원이나 중소병원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거기로 좀 전문의약품 사업을 영위해봤는데 이제 대형 병원으로 좀 하려고 하는가 봐요. 대형 병원 쪽으로. 그래서 그 전략이 좀 어떻게 성공할지 좀 지켜보시고, 그러면 어쨌든 사이즈는 커지겠죠. 성공하면. 화장품 매출액은 3분기에 10% 늘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하나 더 있죠. 가정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여기도 82억, 11.5%. 그래서 둘 다 두 자릿수의 성장률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약과 이제 뷰티 이쪽으로 좀 잘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 있어서 긍정적이고, 지난 3년간 주가 되게 못 올랐죠. 근데 실적은 견조한데 성장이 둔화되면서 좀 주가 부진했지만 일단 매출 성장이 이제 당분간 지속되면서 이익률이 좀 개선되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은 이어지지만 이익률에 대한 개선 여부 요거를 조금 더 확인해 보고요. 일단 3분기 실적 11월에 발표할 텐데 그때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는 상당히 낮은 구간이라 지금은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삼성 E&A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했는데 그 내용인데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사우디 같은 데서 이거 발주 안 하는 거 아닌가 공사.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요새 반도체 공장 막 셧다운 들어가고 설비 투자 줄이고 공장 짓는 거 연기시키고 막 이런 뉴스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비화공적 예, 또좀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짓는 거 삼성전자 뭐 이런 쪽이 줄지 않겠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7년 이후로 삼성 E&A의 이런 신규 수주랑 유가 흐름은 좀 상관관계가 많이 약하대요. 그리고 중동 시장은 사우디 자프라 파데일 같은 가스 개발 이건 유가랑 무관하게 계속 가는 시그널이거든요. 예, 정책이니까 그거를 이제 단지 유가 빠졌다고 저거 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 사공장과 미국 그 파운드리 공장 있죠. 이거를 좀 연기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것도 이제 불투명하죠. 근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화공 부분의 연평균 이제 반도체 공장 같은 거 짓는 거예요. 이게 3.1조였는데 5.6조로 레벨업을 했죠. 올해 상반기에만 또 3.1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과거 1년치를 지금 벌써 상반기에 다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규모는 높아진 거죠. 예.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삼성이 투자를 안 하면 어떡하지? 근데 대신에 삼성바이오랑 삼성 SDI가 또 하니까 투자들을 이 물량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상반기에 10.9조 원 수주했으니까 2012년 이후 최대로 수주를 해놨어요. 다만 지금 이제 중동에서 혹시 뭐 수주가 안 되고 수주를 중단하고 막 이런 이제 우려가 있어요. 그 주가 빠졌는데 이 우려감은 뭔가 해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나와서. 근데 그거 확인하려면 시간이 당연히 걸리죠. 그래서 조금 주가 부진함은 있겠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론 바닥권까지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도망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공시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현대 이제 자회사죠. 현대사목과 이제 오랜만에 컨테이너선 내척 수주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그래서 수주 좀 따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부자 매수로는 삼성전자가 여기 그 윤태양 사장 부사장부터 해서 요 10분이요 20억을 샀어요. 요새 주가 뭐 너무 안 좋죠. 예. 그 뭐 책임 경영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임원들이 대량으로 매수한 거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선진뷰티 사이언스는 아마 생소하시겠지만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어느 분이 예전에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여기 이제 선진뷰티 사이언스는 여기 사내이사가 무려 5억 거까지 산 거예요. 근데 기업은 뭐냐면 화장품 소재입니다. 소재. 화장품을 만드는 그 원료 있죠. 소재. 그런 거 만들고 FDA 미국 승인받은 회사예요. 그래서 장항에 공장이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 생산 공장은 장항 공장이 FDA 승인받은 건 그러니까 FDA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국내에서 예, 좀 이렇게 그러니까 국내 공장에서는 이제 FDA 승인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마트 팩토리로 생산 공장 설계를 내재화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소재랑 계면활성제 만드는데 예, 계면활성제보다는 화장품 소재고요. 소재에서 마이크로비드, 자외선 차단 소재, 스킨케어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자외선 차단 소재는 무기계랑 유기계가 있어요. 무기계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이게 이렇게 설명은 돼 있는데 예, 어쨌든 유기계랑 이제 무기계로 좀 나눠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예. 근데 유기계가 조금 이제 환경이 안 좋나 봐요. 여기 자외선 차단제거든요. 이렇게 무기계, 유기계. 요게 약간 규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FDA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로 산화안연과 이산화 티탄 요거를 제안했어요. 이게 무기계입니다. 이게 선진뷰티의 주력이에요. 근데 하와이에서 아일랜드 밴이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특정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규제한다. 왜냐하면 유기계 자외선을 쓰면 산호초가 파괴된대요. 하와이 같은 데서. 그러니까 선크림 같은 거 바르고.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계 차단제는 뭐냐면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백탁 현상이 하얗게 되는 그런 현상이 적고요. 피부에 흡수되고 예. 근데 그런 좀 장점은 있는데 어쨌든 환경적으로는 좀 안 좋은 거죠.
무기계는 좀 자주 좀 발라야 되고, 아니 무기계는 약간 백탁 현상도 일부 있고 하지만 친환경적인 거죠. 근데 어쨌든 환경적인 문제도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소재로 무기계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쓸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사로는 이제 바스프, DSM, 심라이즈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중국의 10대 화장품의 소재를 공급 중에 있고 중국에도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공급 경기 부양책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로레알, 샤넬, 인디 브랜드 등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26개 해외 대리점 통해서 영업망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3년간 실적 좋았고요. 그러니까 수출 매출 성장 나오면서 영업 비용도 감소했고 또 미국의 화장품 현대화법이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FDA 승인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공장들이. 그런 면에선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부터 화장품 ODM까지 한대요. 화장품 소재만이 아니라 그래서 ODM 사업도 하니까 이게 성과 날지 모르지만요. 이런 모멘텀은 있다. 근데 어쨌든 주가 좀 최근에 많이 빠져 있는데 거기서 내부자가 좀 매수를 많이 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들. 마이크로비드는 뭐냐면 그 구상 분체라고 하는데 그 화장품의 사용감 있죠. 화장품에 넣는 일종의 좀 첨가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품 사용감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제품이다.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젠뷰티도 한번 이렇게 전자공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 내용까지 다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한숨이 많이 나오네요. 아니 이 정도 빠질 일인가요 이게 지금? 정말 이게 뭐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말이 좀 안 나오는 상태고 어쨌든 지금 뭐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는 건 찔끔인데 오늘 4%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도 크게 안 빠지고 있고 뭐 왜 이렇게 한국만 이렇게 참 뭐가 안 되는지. 일본이 급락하는 거는 일본의 이제 법인세 인상 뭐 이런 약간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한국과는 완전 별개 이슈인데 빠질 때는 또 같이 빠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토화됐습니다. 오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종가에 더 밀려가지고 증시가 더 안 좋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급락세로 여기 동시효과에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작정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아마 판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올라온 이 증시가 정말 또 그냥 너무나 무기력하게 좀 무너지는 흐름이고 오늘 외국인들이 또 1조를 팔았습니다.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빼고는 그냥 거의 전업종 다 던져버린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무차별 폭격을 오후에 해버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로는 뭐 그나마 중국주 좀 올랐고요. 바이오시밀러, 조선주가 조금 그나마 버텼고 나머지는 전멸했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빠졌고 엔터 안 좋았고요. 뭐 자동차 안 좋았고 2차 전지도 오늘 좀 버티다가 빠졌고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시장이. 뭔가 좀 납득이 안 가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뭐 오르는 건 극소수고요. 현대일렉트릭, 뭐 조선주, 2차 전지 일부, 삼성 SDS 좀 버텼고 오늘 SK 하이닉스, 기아,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IT하고 자동차가 좀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태성, 오스코텍, 실리콘트, 화장품이 좀 괜찮았습니다. 테크잉도 잘 버텼고요. 일부 바이오, 근데 오늘 엔캠, 2차 전지 그동안 좀 올랐던 일부 기업들 급락했고 리노공업이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대부분 2~3%씩 빠졌죠. 그래서 시총 상위 기업들도 뭐 거의 오른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뭐 힘스 이제 디스플레이 중국 규제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일부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죠, 이스라엘. 그래서 YTN이나 이런 이 보통 뭐 스페코라든가 약간 전쟁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반대로 오늘 뭐 엔캠, 리노공업, 뉴프렉스도 지난주에 한번 올랐다가 다시 빠졌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도 오늘 APR이 그래도 오늘 조금 올랐고, 그리고 내일 이제 9월달 이제 수출 데이터 발표되니까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출 기대감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화장품 일부 올랐고요. 네, 그리고는 없습니다. 금양, SK그룹, 기아, 삼성전기, 현대차, LS, 한국콜마,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오늘 좀 많이 흔들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답답합니다. 아니 지수가 56포인트, 삼성전자는 진짜 이제 힘이 가망이 없는 건가요? 해석이 안 되네요, 진짜. 예. 근데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를 어쨌든 외국인들은 좀 많이 팔아버린 거죠. 1100만 주를 팔아버렸습니다. 예. 산 적이 없어요. 그냥 일단은 삼성전자 팔자. 이 시각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저게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마이크론 때문에 올라온 걸 다시 다 빼버렸고요. 다음 주에, 다다음 주죠. 아마 실적 발표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 실적이 오히려 발표되고 나야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좀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너무 좋으니까 한국을 대신 팔고 중국을 산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답을 노리시죠. 중국이 좋아지니까 한국을 팔아버려요. 그럼 뭐 계속 소외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래도 치이고 저래도 치이니, 제가 이제 저도 한국 증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게 구조적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좀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내일은 좀 쉬는 날이고 내일도 영상 하나 올라가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20분짜리 영상이고, 그냥 10월달 주요 이슈들하고 투자 아이디어들, 좀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한국이 약한지 그런 것들 좀 담아봤으니까 참고하시고, 수요일 날은 오전에 라이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수요일 날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예, 정말 정말 답답하네요. 아무튼 예, 수요일 날 또 내일 함께 배우기, 또 수요일 날 라이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도 힘든 장인데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